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글을 알아야 돼. 그렇죠. 영수증을 써주거나 뭐 견적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상업과 대부업과 그 무역업을 석권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중세 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상인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상인이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했었나 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장원 시대니까는 농민이 시대의 주역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상인 세력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상인 세력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지금도 유럽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지역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어디냐 하면 북부 이탈리아야. 밀라노 위로 해서 그쪽이 유럽에서는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의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 쪽은 중세서부터 상업이 발달해서 지금도 어떠한 상공업의 이제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은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의 벨기에 쪽, 이 벨기에가 네덜란드 저지대 쪽, 이쪽이 플랑드르 지방인데 이쪽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중세서부터 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공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플랑드르 지역이 그렇게 발전한 이면에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방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이킹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킹 그러면 해적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고대는 교역과 약탈과 정복이 이게 혼재된 사회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들어가서 뺏는 거야. 그런데 서로 힘이 비슷하면 그때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무작정 해적질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발틱해서부터 저 북부 유럽 쪽에 수로 교역망을 개척하고 만들어낸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업과 교역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민족이 바이킹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이킹들이 먼 항해를 하려면 절임 대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구를 잡아서 이걸 소금에 절여야 돼. 그래서 절임 대구는 그들한테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소금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임 대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이킹족이 남하를 해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와서 이거를 무단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세력이 커져가지고 바이킹들이 툭 하면 파리에 쳐들어가서 이제 약탈을 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그 봉토로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라고 노르만디 지역을 바이킹들한테 띄워줘요. 그리고 그쪽에 그 공작으로 봉해줍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 봉해주고 여기는 니네가 다스리고 대신 자꾸 저 파리 쳐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일종의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노르망디에 살던 바이킹들이 어느 날 영국을 침략해서 영국의 왕권을 잡습니다. 그게 그 정보광 때 얘기인데. 그리고 영국에 가서 보니까는 그 당시는 영국이 굉장히 후진국이야. 가서 성을 짓고 이렇게 요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들이 프랑스에 살 때 보니까는 경제라 그러면 돈이라 그러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프랑스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불러들여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잘 살다가
그래서 영국의 큰 성들은 이거 최유대인 자본으로 져준 거예요. 그때 바이킹들이 불러들인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진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의 상권과 그 대부업계를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니까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질투와 질시와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면서 1290년에 그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최초의 집단 추방이에요. 그래서 1290년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바로 도보해협 건너서 와서 정착한 게 바로 플랑드르예요. 플랑드르 지역이 영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야. 그래서 1290년서부터 이 사람들이 플랑드르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영국에서 양털을 가져다가 모직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당시 모직 산업은 최첨단 산업이야. 유럽의 농민들이 최 입어보고 싶은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플랑드르가 상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져요.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베네치아가 커지게 된 역사를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 서기 그 4세기 후기에 동양의 훈족이 서양에 나타납니다. 즉 흉노족이 이렇게 쫓겨가지고 중국한테 쫓겨서 그 서구 초원으로 나오면서 그쪽에서는 이제 훈족이라고 불렸는데 훈족이 그 이탈리아 북부로 이제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7개 도시를 그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 기마민족이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흉폭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거야. 그래서 훈족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래도 그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의 베네치아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육지로 도망가도 이건 결국 잡힐 것 같으니까는 이 말 타고 들어오는 기마민족한테는 갯벌, 즉 늪지로 도망가면 말이 못 쫓아오니까 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에 조그만 섬 6개가 있었어. 그 죄 늪지를 건너서 그 6개의 섬으로 다 도망간 거야.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몰려드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살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늪지에다가 그 백향목과 삼나무, 그러니까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촘촘하게 갯벌에다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 흙을 쌓아가지고 인공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네치아는 대부분이 그 당시 만든 인공섬들이에요. 그때 박아놨던 그 나무들이 아직도 버텨주는 거예요? 네, 그 썩지 않아요. 그 바닷물 아닌가요? 맞아요. 바다 갯벌인데 처음에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삼나무, 이걸 성경에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백향목은 특성이 해충이나 균에 이게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나 왕궁을 만들 적에 백향목을 가지고 썼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박기 갯벌에다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돌을 놓고 흙을 싸가지고 이제 섬을 만드는데 이 백향목이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세계에서 처음 대형으로 배가 만들어져요. 이게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그 페니카인들이 큰 배를 만들어서 먼 거리 항해를 시작한 게 바로 백향목으로 배를 만든 거거든. 그런 종류의 나무로 지금 베네치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네치아의 해수면이 좀 내려가면서 그 갯벌에서 그 베네치아 사람들이 천일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실상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천일염이야. 그 당시는 소금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그리고 지중해는 사실은 그런 갯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어떻게 보면 그 축복받은 곳인 게 그런 갯벌이 있어서 소금을 생산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그 상업 중심지로 크게 되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소금을 가지고 동방에 가서 이 동방물품하고 바꿔 가져오면서 비로소 동방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베네치아의 소금이 그 베네치아를 그 상업도시,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중요한 그 경제도시로 만든 힘이 이 소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프랑드르 지역이 모직산업으로 발전하고, 이 베네치아는 동방무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해서 이제는 두 지역 간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서로 물건을 교역하는 지점이 바로 프랑스의 상파뉴예요. 그래서 상파뉴가 그 정기시, 지금으로 말하면 1년의 계절별로 이렇게 큰 시장, 즉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서로 물건을 교류하게 해주는 그런 정기시로서 상파뉴시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대 박람회 효시예요.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의 유대 상인들이 올라가고, 혹은 프랑드르의 유대 상인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바꾸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제 주변의 지역 상인들이 이제 커져가면서 이제 상인들이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상인의 커온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상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한 게 비교적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이 있으면은 성 주변에 다 몰려들어서 성 주변에서 시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외적이 쳐들어온다거나 뭐 도둑들이 나타나면 성 안으로 얼른 피신하고 성문을 닫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 주변에는 이 상인 세력들이 커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때 보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야. 신변의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 당시 부르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버그가 이제 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부르거 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로서부터 부르주아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바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경제력도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렇게 상인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그 다음에 상인들은 이제 이동을 하려면 도적자나 강도떼들 때문에 이제는 용병을 거느려야 돼. 네. 그래야 안전하게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거느리는 용병의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주의 기사들이 이 무장계급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못지않게 상인들이 거느리는 용병이 오히려 기사계급을 능가할 정도로 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 대양 세력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상인 세력들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유를 사. 그리고 그 농노들 중에서도 도시를 탈출해서 나와서 상인이 되면은 이제는 상인 계급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인 계급들이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사고 시민권을 사가지고 완전한 세력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세의 상인 세력의 이제 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실은 상업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유대교는 로마 제국하고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을 하느라고 그 민족의 절반이 그때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유대교의 종파가 많았는데 살아남은 종파는 바리새파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제 계급, 제사장 계급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졸지에 교회에 사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려면은 평신도들이 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기들끼리 강론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후에 유대 사회에서는 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시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글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당시 카톨릭 교회에는 사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평신도들이 글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제가 성경을 다 해석해주고 저거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시설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배우려고 들지 않아, 기독교사에서. 네.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세기에 발도파라는 기독교 내 새로운 신진 세력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내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신부님이나 교황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많거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근데 논쟁이 붙었는데 그거를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 교회 내에 불순분자들이 생겨서 그 순진한 우리 신도들을 곤란시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문해.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길거리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선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니까는 그 다음 교황청에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한테 그 엄명을 내려요. 앞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저렇게 이단, 곧 마귀나 사탄이 되니까 네.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읽지 마라. 그리고 성경 자체를 소유하지 마라. 앞으로 성경을 읽다 걸리거나 집에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들키면은 다 종교재판에 회부해야겠다. 그 당시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마녀라고 판명되면 다 화형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기독교인이 글을 알면은 위험한 거야, 이제는.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글을 안다는 자체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는 더더욱 글을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이게 자그마치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기독교 평신도들은 대부분 글을 몰라. 그래서 지금도 유럽 박물관에 가보면 중세 그림들이 죄성화로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신도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사제들이 이 성화를 보면서 교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 그림들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대부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돼. 그렇죠. 영수증을 써주거나 뭐 견적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방무역 시기에
이 무역과 상업과 금융을 독점하는 세력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된 거는 바로 기독교는 문맹률이 98%가 넘는 사회고 유대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아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상업과 대부업과 그 무역업을 석권했던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결국 그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같이 더불어서 살았잖아요. 그 유럽에서 퍼져서.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글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그 당시 법에? 왜냐하면 유대인도 만약에 뭐 이탈리아나 어디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상 뭐 저런 뭐 그때는 국교가 다 그런 카톨릭이나 이런 거였으니까 글을 읽을 줄 안다. 성경은 아니더라도 글을 읽을 줄 안다. 이러면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그거를 믿는 거지. 유대인은 이걸 안 믿으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자기네 뭐죠? 탈무드를 읽든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경전이에요. 그다음에 탈무드가 있고 네. 카톨릭이 와서는 구약은 같이 믿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위해 신약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는 거고 유대교는 구약과 탈무드를 믿는 거거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는 거는 금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근데 그러면 같이 사니까 지역에서 이교도잖아요.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뭔가 탄압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탄압을 받죠. 탄압을 받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뭉쳐 살아요. 왜 그렇게 뭉쳐 살게 마을 되냐면, 자체를? 네, 마을 자체를. 그 시나고그라는 그 예배당에 안식일 날 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는 그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 항상 걸어 다녀야 돼. 네. 그래서 시나고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 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안식일 날은 전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대로부터 유대인들끼리 모여 삽니다. 이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유대인 마을에 가면 그 중심에 시나고그가 있기 때문에 시나고그에서 30분 정도 이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쫙 이렇게 모여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도시건 농촌이건 유대인들을 사는 데 가면 그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같은 본인들의.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이 사는 거는 그렇게 섞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카톨릭에서도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네 어떤 전통과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걸 다 용납은 했었나 보죠.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게토라는 게 만들어졌죠. 게토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딱 지정해줘서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다 게토에 들어가서 자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집단 거주지인 게토가 유럽 곳곳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중세 때부터 있었던 거군요. 저는 게토라는 단어를 그 히틀러 나치 시대 때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베네치아에서 최초로 게토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군요.